거리두기 완화 첫날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홍대 밤거리는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팀 인원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모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때도 자신의 옵티머스 지분을 숨긴 채 근무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거짓말 횟수가 27번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27번 윽박지른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과거 소설 쓰시네라고 했던 추 장관은 이번엔 장편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여부를 놓고 한미 당국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 빚이 사상 최고치인 800조 원을 육박했습니다. 반면 기업 경영 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 수입은 줄어들고 있어 정부 재정 상황에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에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 SNS에 경고 딱지가 붙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BTS가 한국전쟁 70주년을 한국과 미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라고 하자 중국 일부 팬은 한국산 불매운동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신동욱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뉴스9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된 첫날입니다. 그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곳들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거리엔 모처럼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방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1단계로 완화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누구보다 오늘 하루를 긴장하면서 보냈을 듯합니다. 오늘은 먼저 거리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홍대 앞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홍대 앞에 유흥업소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영업을 재개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홍대 앞에서 유흥업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번화가인데요. 그동안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문을 닫았던 업소들이 오늘부터 약 2달 만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간판들에 오랜만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말까지만 해도 한산했던 이곳 홍대거리엔 저녁 8시가 넘자 감성주점 등 모처럼 손님들로 줄을 선 모습도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대형 클럽 가운데서는 갑작스런 방역 완화 조치에 영업 재개 준비가 덜 돼서 여전히 출입문에 집합금지 명령서가 그대로 나붙은 곳도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처음 손님을 맞은 업주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다시 북적인 거리의 모습에 상인들은 반가움을 표시했지만 코로나 재확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난 한 업주는 재확산에 또 문을 닫게 될까 봐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다고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이 아니라며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앞거리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가게 문을 열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대형 학원 그리고 업체들은 모처럼 웃을 수 있었습니다. 2달가량 문을 닫았던 유흥주점 그리고 노래방 업주들도 손님 맞을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손님 수를 제한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관련 업체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꺼졌던 노래방 간판에 불이 켜집니다. 지난 8월 방역당국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지 2달 만에 손님 맞이 채비에 나선 겁니다. 행사 좀 하려고요. 지금 천사가 됐어요. 프랜차이즈 뷔페도 오랜만에 손님 맞이에 나선 곳도 있었지만 미처 영업 재개를 준비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재개는 사실 내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은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유흥주점 업주들도 영업 재개를 반겼지만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손님 수를 제한한 탓에 불맨 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힘들죠. 근데 힘든데 뭐 정말 사람은 지켜야 되는데. 한 개 그러나 한 개씩 앉아야 되는데 단체로 오면은 거의 그냥 같이 앉아서 마스크도 다 벗고나가. 대면 수업이 금지됐던 대형 학원들도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면적을 기준으로 수용 인원을 제한한 방역 지침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전시회에 인원 제한 있는지 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해서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 텐데요. 서울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되자마자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다시 세 자릿수에 가까워졌는데 어린이집 그리고 장례식장 등에서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방심은 자칫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이 장례식장에선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과 조문객 등 10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조문객이 50명 이하로 제한됐지만 집단 감염으로 번진 겁니다. 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그렇게 체류하는 거를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기준을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명록에서 확인된 조문객만 71명이어서 확진자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2살 미만을 주로 돌보는 대전의 이 어린이집에선 원아와 교사 등 12명이 감염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추석 때 3대가 함께 식사한 뒤 7명이 집단 감염된 일가족 중 손자가 다니는 곳입니다. 지난 9일부터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동두천 친구 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수원의 이 스포츠센터에선 지난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다른 이용자와 가족 등으로 전파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잠복기가 또 5일보다 더 기는 그런 이제 사례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추석 연휴 여파들을 계속해서 좀 저희들이 점검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고. 방역 당국은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종교시설 연수원에서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참석한 종교 행사가 열린 것으로 파악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곳곳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자칫 방역 소홀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죠. 쟁점들을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원래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그러니까 방역망 내에서 관리 통제되는 환자 비율이 80% 이상 등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지난 2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59.5명으로 기준보다 거의 10명이 많죠. 또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은 3배 이상 높은 18.5%, 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집계됩니다. 현재 방역 현실이 1단계 기준 전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도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유를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정부 발표 들어보실까요? 2단계 거리두기가 2달 가까이 지속되며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들의 피로감이 네, 그래서 노래방, 대형 학원 영업이 재개가 됐고 결혼식, 스포츠 관람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죠. 이와 동시에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방역수칙 위반 시설엔 운영 중단 명령 등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이 벌금 등 기존 처벌은 기소와 판결 등의 절차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과태료와 운영 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시장 논리, 경제 논리를 우선하면서 방역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이게 방역망이 뚫리는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 이게 걱정 아닌가요? 네, 정은경 청장도 가장 우려되는 게 시민들의 경각심이 흐트러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을엔 산행도 많이 하고 기온이 낮아지는 환경 변화 때문에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자, 이 같은 현재 상황을 방역당국은 또 다른 방역 시험대가 시작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예,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 조치가 방역을 완성시키는 건 아니니까 시민들이 지침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면 접촉은 늘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실까요? 벌써 노래방, 클럽, 모임, 회식을 다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사람이니까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감염이 늘 수밖에 없죠. 이 방역 기준이 느슨해졌으니까 대면 접촉을 줄이려는 노력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검 검사를 더 파견해서 수사하라고 공개 지시했습니다. 물론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의지대로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정관계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검찰도 지금처럼 느슨하게 수사하는 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 대규모 증원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중앙지검이 지난주에 요청한 검사 파견을 승인했고 추가로 대폭 증원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이 사건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은 수사 보고 누락도 문제지만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사 파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보도 못 받았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부터 시작되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의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 환수 조치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청와대 전 행정관이 옵티머스 주식을 10% 정도 갖고 있다가 이걸 옵티머스 직원에게 넘겼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에도 옵티머스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 김재현 대표의 지시로 처분하면서 청와대 근무 이전에 판 것으로 꾸며서 계약서를 썼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모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의 펀드 돌려막기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4월 옵티머스 지분 9.8%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지난해 10월 이전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분을 넘겨받은 옵티머스 직원 A씨는 이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말해 지분을 받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계약서는 청와대 근무 전으로 소급해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에 주식을 보유한 것을 숨기기 위해 계약 시점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돈 500억 원이 흘러간 혐의를 받는 셉틸리언의 최대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는 아내 명의의 주식 보유와 처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는 모르는 일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인 몰래 막도장을 파서 지분을 취득했고 증권거래세 등은 부인을 속이고 인감도장을 받아 거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3개월 전 이 같은 진술을 받은 뒤 이전 행정관을 단 한 차례 참고인 조사만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옵티머스 펀드를 제일 많이 판매한 곳은 NH투자증권입니다. 판매 당시 일선 창구들의 PB들은 펀드가 너무 좋은 조건으로 나와서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본사에 여러 차례 질의까지 했는데 안전하니까 팔아라.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팔라는 압박까지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는 4,500억 원입니다. 당시 NH투자증권에선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걸 못 팔면은 X를 취급당했어. 이게 저희 업무가 이렇게 좋은 상품 확장된 거를 니네는 못 팔아? 우리 메일 주소에 제일 1위가 이거 옵티머스였어요. 그런데 당시 일선에서 펀드를 팔았던 PB들은 매력적인 조건의 펀드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는 게 수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사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때는 100억 정도만 있다랬는데 계속 시리즈로 나오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확인해 봤냐? 결국에는 상반기업에서는 뭐 이상이 없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사장이 직접 가져온 펀드란 소문도 있었고 일부 PB는 투자자에게 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을 쓰게라는 데를 왜 저희가 많이 팔았냐면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이렇게 컨택하신 데가 저희 사장님이에요. NH증권 측은 실사 과정에서 부실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 6월 바로 옵티머스 측을 고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옵티머스의 로비는 없었고 당사 고위층과 연결됐던 김재현 대표의 진술은 사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여권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담겨있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대해선 저희도 앞서 몇 차례 전해드렸죠. 추미애 장관은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이 허위란 주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돈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에 대해선 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검찰 조서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권의 불리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부인한 셈인데 야당은 이런 발언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에 기폭제가 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대해 허위란 주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건에 여권 관계자 실명이 기재돼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라임 자산 운용의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줄 5천만 원을 이강세 전 대표에게 건넸다는 법정 증언에 대해선 돈을 받지 않았다고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바 없다라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야권은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게 혹여 수사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추미애 장관이 지난 1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추 장관을 만나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법무장관님 만날 기회 있을 때 우리 정부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또 저희도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답을 뭐라고 하시던가요? 알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정관계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까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와 금감원의 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가리는 게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와 관련해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추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과거 소설을 쓴다고 해서 야당의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번엔 장편 소설을 쓴다고 표현해서 더 큰 반발을 낳았습니다. 또 사과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법사위가 잠시 파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추미애 장관은 아들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보좌관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거짓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부정한 청탁 지시를 하지 않았다이고요. 거짓말 여부를 계속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포렌식이 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공세엔 야당이 27번 윽박지른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국회에 와서 장관님이 했던 거짓말 횟수가 27번입니다.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들어보세요. 27번이나 윽박질렀죠.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추 장관은 이번엔 장편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소설이 소설로 네.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또 소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소설 쓰는 사람입니까? 장편 소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아직도
추 장관이 국정감사를 받았던 오늘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병 현 모 씨는 추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고소의 이유인데 현 씨 측은 사과를 받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현 모 씨는 오늘 추 장관과 아들 서 모 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고소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고, 다만 명예회복이 목적이라며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 병장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고 그래서 인정한다. 그래서 사과든 유감 표명한다. 그러면 바로 고소를 취하하겠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현 씨 측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추미애 장관 측은 오늘까지도 현 씨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고소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현 씨는 조만간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800여 명도 고소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지금부터는 북한 열병식 후속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기존 미사일보다 몸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탄두를 여러 개 싣고도 더 멀리 날아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ICBM은 우주로 날아가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야 하는데 이때 엄청난 고열을 견뎌내야 합니다. 북한이 과연 이 기술을 확보했는지를 두고 한미 군 당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지난 2017년 시험 발사한 화성 15형보다 직경과 길이가 커져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엔진도 멀리 날 수 있도록 진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참은 ICBM의 구체적인 성능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외형적인 영상만 공개된 부분인데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3년 전 확보했다고 주장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제 확보했을지 관심입니다. 재돌입 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 도시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 조건에서도 전투부 첨두 내부 온도는 25 내지 45도씨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전문가들은 북한의 탄두가 7,000도의 고열을 견뎌내는 기술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탄두를 탑재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시험 발사 이후 열병식에 등장했던 화성 15형과는 달리 신형 ICBM은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상태. 미 대선이 끝난 뒤 시험 발사를 감행해 협상력을 높일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북한으로서는 청구서로 날아갈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나름대로 자신들의 배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정상회담을 갖자는 취지로. 하지만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를 고수했던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3년 사이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전략 무기들을 업그레이드해서 그제 열병식에서 선보였습니다.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 전술 무기들도 대거 선보였는데 그중에서도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가 가장 위협입니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게 현재 우리 군의 분석입니다. 북한 방사포에 대응할 한국판 아이언돔은 10년 뒤에나 실전 배치된다고 합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그제 공개한 신형 방사포입니다. 사거리 400km로 F-35 전투기가 배치된 청주 기지, 평택 미군기지, 계룡대는 물론 성주 사드 기지까지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직경이 60cm로 작고 동시다발로 수백 수천 발이 날아오기 때문에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행 고도가 약 35km여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최고 요격 고도보단 높게 날고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보다 낮게 날아 우리 방공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들 수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과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권에 동시다발적으로 방사포가 날아올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요격이 어렵습니다. 방사포와 함께 공개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조종 방사포와 북한판 에이테킴 쓰인 지대지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써 기습 공격이 가능하고 회피 기동까지 하기 때문에 요격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예산 계획을 오래 세웠고 빨라야 2030년에 전력화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무기들은 과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나 각종 사치품들이 여전히 북한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대북 제재가 무력화된 것처럼 보이는 북한의 열병식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전작에 비해 길이는 짧아지고 두께는 굵어졌죠. 미사일 본체에 탄소 섬유를 사용해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섬유와 관련 장비 모두 대북 제재 품목입니다. 미사일 본체 모터 케이스를 갖다가 만드는 와인딩 머신인데 그것이 있다는 것은 일반 품목의 탄소 섬유를 가지고 모터 케이스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낚싯대나 골프채에 사용된 탄소 섬유를 미사일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와 함께 북한이 가장 자랑스럽게 선보인 신형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세계 최강 절대병기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도 정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동 차량은 축이 11개나 돼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앞서 화성 15형 공개 당시 축이 9개였던 이동 차량은 중국의 임업 차량을 개조한 것이었지만 이번 신형 이동 차량은 자체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부품과 소재 전부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북한은 이미 기상천외한 수단을 써서 그 제재를 계속 뚫고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이어나 이런 부분 고무 제품 같은 경우는 북한이 없잖아요. 앞서 미국은 지난달 무해하게 보이는 물품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며 전 세계에 경고한 바 있죠. 열병식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사치품도 눈에 띄었습니다.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김 위원장이 손을 들어 올린 순간 손목에서 반짝인 건 스위스 명품 시계로 추정됩니다. 앞서 지난 8월 수해 현장 시찰 당시 타고 나갔던 렉서스 차량이나 평소 의전용으로 쓰는 벤츠와 롤스로이스도 전부 제재 위반 품목이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호소한 북한. 하지만 여전히 제재를 뚫고 전쟁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BTS가 한국 전쟁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라고 하자 이 중국 네티즌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전쟁에서 미국과 싸웠던 것을 애국주의로 포장하고 있는데 BTS가 이를 모욕했다면서 발끈하는 겁니다. 사드 때 불매 운동에 대었던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방탄소년단 지우기에 나섰는데요. 이 전후 상황 박소영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BTS는 지난 7일 미국 비영리 단체로부터 한미 관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며 벤플리트상을 받았습니다. BTS는 수상 소감에서 두 나라가 겪은 고난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 together. 중국 네티즌은 이 중에 양국이란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 미국과 싸웠던 항미 원조의 역사를 모욕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미국에 대항했던 사실을 애국주의와 영웅주의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BTS가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인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생트집에다 아이돌보다 국가가 먼저다라는 과잉 반응도 나왔습니다. BTS가 광고 모델인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는 주장까지 나오자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중국 내 BTS 광고를 삭제했습니다. 문제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중국 외교부는 관련 보도와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역사를 거울 삼아 우호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지난해 11월 가수 구하라가 숨진 뒤 빈집에서 누군가 금고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남겨져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집안의 구조를 알고 있는 점과 또 바뀌기 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구하라 씨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두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담벼락 사이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집안을 살펴보는가 싶더니 현관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2차례 누릅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다른 출입구를 찾아 이동합니다. 이 남성은 가수 구하라가 생전에 사용했던 사과박스 크기의 개인 금고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날짜는 지난 1월 14일, 고 구하라 씨의 49제 직후입니다. 유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 씨의 지인이 지난 4월 금고가 사라진 걸 파악한 뒤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금고 길이가 30에서 50cm 정도로 크지 않아 작은 귀중품 보관 용도로 추정된다며 내용물에 상관없이 49제를 치르는 유족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명백히 2차 가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과 경찰은 CCTV 속 남성이 구하라가 생전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난데없이 날아든 쇠구슬에 한 건물 대형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대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용의자 찾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구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미용실입니다. 갑자기 출입문 유리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뒤 출근한 업주가 가게 문을 열자 유리창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깜짝 놀란 업주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죠. 첫째는 유리 자체가 너무 심각하게 짜글짜글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너질까지 생각 못한 거죠. 유리창을 뚫고 지나간 쇠구슬은 모두 3발. 자동차도 쇠구슬의 표적이 됐습니다. 미용실 앞에 세워놨던 피해자의 자동차에도 이렇게 쇠구슬 자국이 4군데나 남았습니다. 자동차 뒷유리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쇠구슬의 크기는 직경 1cm. 미용실 주인은 쇠구슬이 7개 넘게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의문의 쇠구슬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짐작할 만한 단서는 없는 상황. 경찰은 쇠구슬에서 나온 지문을 감식하고 근처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비슷한 패턴의 자동차 리스 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임대 계약 시 보증금을 내면 자동차 월 임대료 절반을 지원해준다고 광고를 해서 사람을 모은 뒤에 잠적하는 방식인데 이 한 업체는 500여 명의 이런 사기를 벌여서 피해 규모가 35억 원에 이릅니다. 터무니없이 조건이 좋을 때는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차량 리스 계획을 세우던 54살 김모 씨. 지난해 1월 리스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SNS 광고를 접했습니다. 2년 동안 보증금 3천만 원을 맡기면 월 리스로 130만 원 가운데 60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거의 10,000명 이상이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문의를 했죠. 조건을 뭐 다른 데보다 훨씬 좋고 저렴하게 2년 동안 타면은 자기가 보증금도 다 돌려주고. 하지만 지난 4월부터 갑자기 리스로 지원이 끊겼습니다. 업체 측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지금 사태가 이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신용불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거죠.
김 씨는 지난 7월 업체 대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비슷한 피해로 접수된 고소장이 170여 건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 측이 일정 기간 리스로를 지원하면서 가입자를 안심시킨 뒤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규모는 35억 원, 570여 명이 업체 측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7월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미투 운동이 계속되면서 주무부처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성범죄 근절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문체부 관련 공무원들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벌이는가 하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 KTV에서 성비위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월. 40대 직원 A씨가 회식 중 20대 프리랜서 직원 B씨에게 남자친구 어디가 좋냐는 노골적인 질문을 합니다. B씨는 성희롱 아니냐며 반발했지만 A씨는 진짜 좋아한다, 한번 안아보자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SNS 조회수를 늘리려 B씨에게 레깅스를 입고 춤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20대 프리랜서 PD에게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고 남자 직원에게는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강요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징계에 회부되자 진술서를 잘 써달라며 피해자들을 종용했지만 결국 지난 6월 해임됐습니다. 최근 3년간 문체부 공무원 징계 35건 가운데 이 같은 성비위 관련은 모두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제주박물관 직원은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 해임됐고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은 순찰 중 여성 관람객을 성희롱해 감봉 1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문화예술계 미투 이후 문체부는 성불평등 구조 개선과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했지만 정작 문체부 관련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당사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이고 기관 책임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보통 뇌물죄라고 하면은 상당 액수 이상의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한 개에 7,700원짜리 새우젓도 뇌물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새우젓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이름으로 보내진 만큼 뇌물이라는 건데 홍보용 새우젓이다, 이런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김포 어촌계장 A씨는 당시 경기도 수산과장인 B씨에게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당시 A씨는 타 지역 어촌계와 수확량 등을 두고 갈등이 있었는데 B씨는 불법 어로 행위 단속과 같은 각 어촌계와 밀접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경기도의회 의원, 지인들의 명단을 건넸고 A씨는 2년 동안 329명에게 B씨 이름으로 3kg짜리 새우젓 세트, 시가로 개당 7,700원짜리를 보냈습니다. 택배비를 포함해 총 385만 원어치였습니다. 검찰이 이 새우젓을 뇌물로 보고 재판에 넘기자 이들은 의례적인 선물이라거나 어촌계 홍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로 본 1심이 맞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새우젓을 보낸 사람을 공무원 B씨로 인식했다면서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서로 새우젓을 선물하는 것에 합의했고 보내는 방식을 의논한 점도 유죄의 근거로 봤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새로 산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교환 환불해주도록 한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레몬법이 적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달리던 중에 시동이 꺼지고 가속이 안 돼도 제조사 측은 중대 결함이 아니라면서 소비자에게 뭐가 하자인지 입증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일반 소비자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일이겠죠.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5천만 원짜리 쌍용 렉스턴을 구입한 천모 씨. 보세요. 언덕길을 올라가 보는데 엔진 소리만 크게 날 뿐 발보다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 정도 돼요. 속도는 나지 않습니다. 밟아도 속력이 안 네, 안 올라가요. 신차 출고 한 달 만에 고속도로나 언덕길 주행 중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0km에서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악셀 페달을 쭉 밟으면 차가 안 나가요. 웅하고 그냥 엔진 소리만 크게 들리고. 출고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이 차량은 같은 문제로 6번이나 수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출고한 벤츠 E클래스 차량도 주행 중 느닷없이 시동이 꺼져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동안 3차례 수리받았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 브레이크 밟고 있다가 발을 떼니까 힘없이 툭 꺼지면서 시동이 다 꺼지고. 이들 차주는 지난해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제조사에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내일 경우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 환불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교환 환불은 요원한 상태. 제조사 측은 중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안전하고 결부되는 직접적인 게 받질 않아요. 보면요. 3번 이상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레몬법 적용을 받으려면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더욱이 차량 결함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입증을 해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법원 측에서 듣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 부분들 소비자한테 찾아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나마 계약 시 레몬법 적용은 권고사항이어서 다찌와 지프, 마세라티, 크라이슬러 등은 이마저 거부합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 현재 법에 의하면 이러한 법이 있어도 국토교통부의 시행령을 밝힌 그런 판매 계약서만 유효하는 게. 레몬법 시행 2년 동안 중재 접수는 466건인데 현재까지 교환 환불이 결정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레몬법으로 차주가 보호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란 푸념까지 나옵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을 인수를 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게 굉장히 좀 서운했죠. 팔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22일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완치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열흘이 지난 건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흘 만에 퇴원을 강행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오늘은 트럼프가 직접 코로나에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 워싱턴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우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트위터에도 비슷한 내용을 올리고 강조를 했는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면역력이 생겨서 더 이상 코로나에 걸릴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음성 판정 확인서 등 문건 사진 등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트위터는 잘못되고 해로울 수 있는 정보라며 이른바 경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오늘부터 유세를 재개하죠. 결국 전염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대선 일정을 강행할지도 관심인데 취소된 TV 토론을 다시 하자는 주장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유세 등 대중 행사를 할 수 있으니 TV 토론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2차 TV 토론을 다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대선 토론위원회는 트럼프가 확진 판정을 받자 2차 토론을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하기로 바꿨습니다. 이를 거부한 건 바로 트럼프였죠. 그래서 2차 TV 토론 자체가 최종 무산됐던 겁니다. 바이든이 1차 방식의 TV 토론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사실상 없습니다. 바이든은 이미 15일에 ABC 방송 타운홀을 잡아뒀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let Donald Trump whipsaw around at the last second trying to rewrite the rules. We had every intention of showing up on the 15th. 다만 오는 22일 예정된 3차 TV 토론은 아직 어떻게 할지 방침이 정확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지출이 늘고 세금은 덜 거치면서 나라 살림이 점점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이미 70조가 구멍이 났고 국가 채무도 800조에 근접했습니다. 얼마 전 신용평가사인 피치사가 과도한 국가 채무는 재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는데 이런 경고들이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걷어들인 수입은 317조 8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건 기업들 법인세 실적이 작년보다 14조 원 넘게 감소한 데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부가가치세 수입도 4조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부 지출은 코로나19 추경 등의 여파로 1년 전보다 39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면서 재정 건전성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정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70조 9천억 원 적자. 통합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도 96조 원 적자로 8월 말 기준으로는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내년 계속 또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세출을 많이 줄이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세입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3조 원이 늘어난 794조 1천억 원에 달하면서 8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대체에너지 사업의 하나인 풍력발전도 국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는 받았는데 진행은 안 되는 사업의 비율이 85%를 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송병철 기자가 그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허가된 거제 풍력발전의 보고서입니다. 추진되는 듯 하던 이 사업은 올해 초 중단됐습니다. 예정 부지에서 소사나무 군락지가 발견되면서 부지의 생태 자연도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이 좀 중단돼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풀기 전까지는 지금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지난 18년 동안 3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 사업이 허가된 건 258건. 이 가운데 실제로 운영에 들어간 건 15.1%인 39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허가된 풍력발전 29건은 단 한 건도 사업이 개시되지 못했습니다. 광물 자원 여부와 생태 가치 등 예정 부지 적합성을 두고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이어지는 데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 절차가 다 만료가 돼야 실질적으로는 착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절차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 풍력 발전의 비중은 10%. 추진 사업들에 자주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풍력의 비율을 28%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속도와 이걸 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 과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건강검진하듯이 자외선과 X선 등으로 내부를 촬영해 보니까 숨은 비밀들이 발견됐습니다. 장식품인가 했는데 물을 따를 수 있는 주전자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은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보 제78호 금동 반가 사유상입니다. 감마선을 이용해 비파괴 조사를 해보니 머리, 몸통, 팔을 비우고 뼈대 등을 만들기 위한 금속 심을 넣은 것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저 장식품인 줄 알았던 신라시대 기마 인물형 토기는 X선으로 촬영해보니 사람 뒤쪽에 있는 깔때기로 물을 넣고 말 가슴의 대롱으로 물을 따를 수 있는 주전자였습니다. 조선시대 과음을 경계하기 위해 술이 일정한 한도에 차오르면 아래로 빠져나가는 백자 계영배와 영혼을 불어넣기 위해 부처상 몸속에 천과 문서를 가득 넣은 조선시대 나무 부처상도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우리 문화재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적외선, 자외선, X선 등 다양한 빛을 통해 밝혀진 문화재의 안팎의 모습을 세밀히 보여줍니다. 3차원 분석을 통해 문화재의 감춰진 부분을 찾아내 확인하고 결과물은 문화재의 원형 복원과 다양한 전시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유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과학적 속성을 밝혀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이라고 그럴까 어떤 특성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문화재 원형의 올바른 복원과 보존을 위한 과학기술이 문화재 고유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옷을 좀 더 도톰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텐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져 꽤 춥겠습니다. 반짝 추위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1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 지역은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일교차는 계속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 19도, 대구 21도가 되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특히 서해안 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내일 비가 조금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이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2일 뉴스9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